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박정희 정권에서 거의 지키는 거네요.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1976년도에 예. 유제두가 와지마 고이치하고 일본 챔피언 2차 방어전을 해요. 근데 아침밥 먹고 아침밥 먹기 전에 딸기를 줬는데 김덕팔이라는 트레이너가 코치가 예. 그냥 아침 식욕을 젓가락 개체랑 끝내고 젓가락하고 딸기를 이렇게 줘갖고 먹으면서 식당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몸이 힘이 없다고 나 좀 호텔 방에 가서 좀 쉬었다 나와야 되겠다고. 네. 야 괜찮을 거야. 링에 오르고 나니까 오늘 경기를 못 하겠다. 유재도가. 그 선수가 원래 유명한 선수니까. 세계 챔피언. 아, 예. 주니어 미들급. 네. 그러니까 야 좀만 올라가서 몸 풀어봐. 기권할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15회 케어를 당했어요. 버티다가 주먹 한 번 날려보질 못하고 그때 우리는 TV 앞에서 그 경기를 중계 경기를 봤거든. 예. 근데 유재도가 1971년에 김대중 선생 후보한테 인사를 많이 당해. 명절 때마다 세배하고. 그래갖고 챔피언 따고도 인사를 갔어. 예. 예? 이 박정희가 김기수를 유재두를 세계 챔피언 먹었으니까 격려를 해.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네. 돈도 꽤 줘. 격려금을. 그때 돈 100만 원짜리 수표 석장 300만 원. 그러니까 75년도 이 100만 원짜리 수표라는 것은 집이 몇 채라. 아, 집이 몇 채 정도구나. 예. 아, 그죠. 예. 집이 몇 채죠. 왜냐하면은 그때 짜장면이 우리가 이미 그때는 고등학교도 졸업한 뒤니까 우리는 나이가 네. 군대 갈 때 그때니까 짜장면 한 것이 그때 돈 한 100, 20, 30원, 50원? 서울 지하철이 뭐 한 4, 50원? 예.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300만 원이면은 아니 뭐 집이 여기 광주 목포 같은 데는 몇 채죠. 서울이나 집 한 채 존대지 한 채나 되지. 이 경력금을 아무튼, 어쨌습니까? 이 경력금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경력금을 잘 쓰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청와대 불러가지고 예. 다 박정희 대통령이 격려하고 그랬죠.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챔피언 먹고 또 인사를 하러 갔어. 유재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 봐라 싶지 또. 응? 그래갖고 나중에 유재두 아는 지인 후배가 형님 그때 중정에서 약물 넣었어. 그래갖고 유재두가 그걸 2000년도 민주정부 때 기자회견을 했죠. 예. 내가 김대중 선생한테 인사드리고 다닌 것들이 밉보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작업을 약물을 하고 갔다. 먹였다. 그런 것 같다. 네. 본인 주장. 그 후배가 네. 그렇게 네. 증언을 해줬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광주일보에서 그때 2007년인가 그 기사 크게 났어요. 예. 유재두 검색해보세요 한번. 유재두 김대중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 광주일보에 그때 내가 읽은 기사거든요. 그 고흥 사람이거든. 네. 유재두가. 그러니까 말은 즉슨 내 이야기 핵심은 예. 김지아 시인이 2월 15일 날 석방돼가지고 2월 22일 날 김대중 동교동에 인사차 방문하고 동아일보에 고행 1994 글을 싣고 3월 15일 날 출소 한 달 만에 바로 다시 감옥으로 가버리고 예. 이러면서 한국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크게 담당했던 김지아 시인은 나중에 1980년 전두환 때 나오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서 이제 김영삼 총재께서는 박정희와 영수회담 이후에 반유신, 반박정권 투쟁에서 또 한 발 빼시고 이러면서 1975년, 6년 그래서 김대중이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다 못하고요. 예.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말하자면 김수환 추경을 명동성당을 찾아가요. 추경님, 내가 다시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회복 위해서
내 몸을 던질랍니다. 이거이 바로 1976년 3.1 민주 구국선언 사건입니다. 예. 예.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그 국민투표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냥 국민투표가 국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이제 찬반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중심 집권 또는 유신 체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정당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독재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럼 얼핏 보면 민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왜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국민투표가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예.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예. 부정선거라든지 누가 강제로 뭐 팔을 비틀어서 찍게 했다든지 뭐 감시하면서 찍으라고 했는지 뭐 이런 걸 상상하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지만 예. 자유롭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건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도 쉽게 어떤 독재자들이 이런 결정들을 해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독재자들 또는 유사 독재자들이 그런 식으로 국민투표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한 1년 동안 뭐 국민 배심원제라든지 뭐 수구이 토론제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참가한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자신들의 호의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한 뭐 몇 달을 두고 천천히 이제 만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듣게 하고 그들 간의 토론도 듣게 하고 또 배심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찬반 논쟁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또 한 번 투표를 해서 어떻게 의견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 있어요. 이게 정보 제공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굳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무조건 국민투표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결정해도 그것은 민주주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이 어떤 건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네. 박정희와 김대중을 똑같이 TV에 앉혀놓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아마 판단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반대 토론 자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프로파간다 홍보만 하고 그 상태에서 국민투표하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핵심은 언론 통제입니다. 그렇죠. 독재에서는 그 충분한 정보 자체를 공부받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예. 그 다음에 관보 또는 이제 TV가 그 당시에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문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문제적이 다 빼는 거죠.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긴급조치 시대예요.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다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요. 예. 이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셸던 월린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미국 사회를 세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뒤집힌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통신, 회합을 감시해요.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하면서 감청을 하는 거죠. 그거를 국가 안보 법률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다가 이미 테러가 발생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일단 감청할 수 있게.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대화나 교류가 이제 제한되겠죠. 근데 지금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이 당시에 엄청난
이제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아까 이제 회장님이 감옥에서 통방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지아 씨 잡은 다음에 독방에 가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하고 같이 우글거리는 열악한 감방에 안 가두고 1인실을 배정하는 걸까요?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철저하게. 만나면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만나면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때로는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도 변하고 상대 생각도 변하고 하면서 집단적인 의식을 형성하거든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정보만 받고 다른 정보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모여서 의논하지 못하도록 네.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통제된 언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 딴 생각이 주입되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을 막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싶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외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립되기를 바래요. 연결되는 것을 원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서조차 쇠창살을 붙들고 통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들은 거 없어요? 라고 묻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막 얘기하면 땅땅땅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기자들이 크게 이제 결단을 그러니까 취재를 해도 보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취재 자체도 제한되고 그래서 보도를 했더니 갑자기 광고를 틀어막아서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지 광고가 나가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랄까요 부재로서의 존재라고 할까요? 광고처럼 또는 기사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광고를 실으니까 그게 또한 기사처럼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창의성을 이 뭐랄까 정권의 진부함 통속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굉장히 이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한 말씀 제가 좀 아까 민주회복 투쟁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그때 반유신 투쟁의 깃발을 굉장히 높이 들었던 지역이 경상북도예요. 대구입니다. 예. 경북대학교 학생들 반유신 투쟁의 깃발을 아주 높이 들었고요. 인혁당 주요 관련자들이 대구 경북 분들입니다. 아주 그 도혜종 선생이라든지 예. 하지환 선생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국제 사법살인의 역사 속에 흑역사를 하나 갖고 있는 인혁당 사건 문제가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 민주화운동 특히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했던 지도자들한테 들었던 말씀을 한 토막 제가 가감없이 전달하자면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63년도에 이 호남 지역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후보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35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건 윤보선의 박정희 남로당 개입 관여 그 정황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나쁜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 호남 쪽에서 갖는 그냥 레드 컴플렉스, 그 해방관광과 6.25 여기 지리사회라든지 덕유사회라든지 이 곳곳에서 그 입은 어떤 상처들, 그 역사의 상처, 분단의 상처 네. 그런 데서 오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박정희 지지로 나타난 결과물로 박정희가 윤보선에 35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제7대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 대 박정희, 박정희 대 김대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쪽 우리 호남 지역의 진보 세력들이 지도자들이 경북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뭐 대구 경북이 나눠지니까 대구가 이제 경북이고 경북이 대구죠. 가가지고 그 지도자께서 저한테 들리신 말씀이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빚 받으러 왔어. 우리가 1963년에 박정희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김대중 후보를 동지들이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갖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예. 유세 때마다 대구 경북에 10,000원이었습니다. 대구에서만 해서 김대중의 후보를 보고 박정희 후보가 놀랐어요.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내 고향 대구에서 30만이 모이느냐. 네, 그 당시 인구에서.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의 특히 그 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 계열의 민주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김대중 후보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지했어요. 그 국회의원 했던 지금 뭐 국민의힘에 가 있는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김한길 씨 아버지 김철 선생도 김대중을 위해서 그때 1971년 대통령 후보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회당 계열이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김철 선생께서 김대중 후보 당선해서 안 나간 겁니다. 1971년 대선에. 근데 대구 경북에서 사회주의 특히 이런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김대중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다음 생각으로는 상상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박정희는 김대중을 악마하는데 예. 특히 1971년 선거 이후에 김대중 악마화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어요. 너무 많은 헛심을 썼죠. 그 헛힘을 쓰다가 보니까 옆에 측근들마저 왜 그렇게 김대중에 집착하십니까? 이런 어떤 간언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박정희가 김대중과 연관된 사람들, 김대중과 연관된 여러 사건들 이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기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그 경기가 들리는 이런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들어갈 1970년 3.1 민주국선언 사건 거기서도 관련자들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김대중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은 그냥 하나의 단순 사건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탄압이 덜했을 텐데. 단순 사건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김대중 이름을 발견한 박정희가 노기를 띄워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 예. 그래서 다음 사건 1970년 3.1 민주국선언 사건 예.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럼 긴급조치 시대 그리고 민주회복 국민회의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신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